자, 우리가 이제 보통 경매물건 검색할 때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지주옥션이나 옥션원이나 태인이나 두인 경매 또는 뭐 미수고 등 여러 가지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기 경매 열람했던 물건들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수강생이 한번 낙찰받았던 물건입니다. 이거 김은성 님이 옛날에 낙찰받았던 물건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분이 양주 옥정에 있는 주택을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천뛰기를 했는데 자기 목표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다 털고 한 1,600 정도를 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이 그 노원구 쪽인데, 노원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서강 아파트라는 게 이게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서강 아파트가 어딘가 봤더니 그 미미삼 재건축 단지 이제 강북 쪽에 보면 이쪽에 있는 월계 미성 뭐 그다음에 3호 이쪽으로 대단히 재건축 아파트가 진행 중인데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 아파트들에는 관심이 있지만 의외로 이 물건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보기에 여기는 다 평형수가 적지만 여기는 좀 큰 평형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적은 평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뭐 재건축 진행된다면 이사를 가야 될 텐데 이쪽으로 이사 올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철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원래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그 물건을 입찰을 해요. 7억 2,700에서 한번 유찰돼서 5억 8천 1,600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입찰할 때 내가 숫자 중에 어떤 숫자를 쓰면은 행운을 가져오는 숫자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999 이렇게 쓰기도 하고 777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419, 516, 815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저마다의 선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중에 나는 이상하게 38을 섞었으면은 낙찰이 잘 되더라. 그래서 주로 저도 쓸 때 38을 섞었습니다. 83을 써도 되고 38을 써도 되고. 왜 그럴까요? 38 광등 때문에. 그래서 그 말 했더니 그분도 3개 낙찰 받는데 전부 다 38을 섞어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5억 8천 160까지 떨어졌을 때 6억 2,300을 써서 낙찰을 받았어요. 차순위가 뭐 6억 1,500이네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다더라? 내가 거기 어디 있어? 재수 좋게 좀 싸게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얼마에 팔았다더라 자기 말이. 없나? 하여튼 다 털고 5,800 벌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저것 세후 세금 내고 5,800 벌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은 뭐 권리관계가 임차인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물건의 절반은 주택입니다. 절반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상가, 토지, 공장, 창고, 농지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입문할 때는 주택,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제일 만만해요. 근데 그럼 아파트보다 더 많은 게 뭐 다세대, 그러니까 연립 빌라 이런 건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괜찮아요. 다세대, 흔히 말하는 다세대 연립, 즉 흔히 말하는 빌라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단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똥빌라 사면 평생 해먹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건. 첫째, 입지가 지하철에서 멀지 않을 것. 그러니까 빌라인데 아파트처럼 거래가 잘 되는 빌라가 있어요. 두 번째, 준신축일 것. 그러니까 지은 지 한 7년 이내의 것들은 없어서 못 팔아요. 엘리베이터 있을 것, 주차장 있을 것, 그리고 방이 3개짜리일 것.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것들은 아파트만큼 거래가 잘 돼요. 이런 것들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물건의 절반이 주택이니까 주택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보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 임차인이 3억 1,500짜리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17년 2월입니다. 2017년이면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보다 선순위에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니까 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배당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어도 전액 배당 받아가면 매각으로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매매하고 똑같은 물건이에요. 경매라는 형식의 절차만 빌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손님한테 뭐 보여주려고 했던 물건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 평수가 10평이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세대에서 한 13평, 14평 정도 되면 꽤 공간이 잘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2016년 사용 승인이면 괜찮아요. 근데 흠이 하나 있죠. 5층이에요. 5층의 흠은 엘리베이터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단 꼭대기층은 항상 누수, 항상 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외에는 임차인 현황이 없어요. 임차인 현황이 없으면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매매예요, 매매. 예? 임차인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 권리관계는 나중에 이제 권리 분석할 때 공부하시겠지만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깨끗하게 다 지워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싸면 그냥 낙찰 받으면 돼요. 일반 매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매를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건 매매예요.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 이것은 뭔가? 이것도 아파트인데 그냥 아파트인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뭘 아파트라고 그래요? 아파트 같지 않게 생긴 아파트예요. 주택법에서 아파트라면 뭘 아파트라고 그러죠? 5층 이상, 5층 이상. 5층이 되니까 또 아파트라고 불리긴 해요. 근데 25.31평인데 아파트 이름은 빌었지만 다세대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네. 평수는 괜찮고 3억 3,800, 2억 7천입니다. 보니까 오래됐네. 사용 승인은 좀 오래됐습니다. 5층 중 3층.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싸다면 그리고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냥 이건 매매하고 똑같아요. 임차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있는 강동구의 손님한테 보여줬던 물건인데 나홀로 아파트가 단점이긴 해요. 25.6평이긴 한데 7억 2천인데 한 번 유찰돼서 5억 7,600입니다. 근데 제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6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실거래 시세가.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한 5억 7,830 들어가 보는 거야. 그 되면 그렇죠. 7, 8천 차익 나면 무조건 돈은 돼요. 여기는 보니까 임차인이 있긴 한데 근데 이런 게 이제 무서워서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있는데 김모 씨가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이 2001년도예요. 와우. 2001년이면 2001년 6월 이영숙 씨, 2014년 근저당 요 2001년도에 들어온 임차인이에요. 그렇다면 권리 분석상으로는 전입일로는 빠르죠.
빠르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확정일자도 미상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배당 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수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 짜잔 임차인인데 하고 보증금 1억 줘. 안 그러면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오면 독박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보인다. 전입만 됐지 임차인 아닌 것처럼 보인다. 임차인이라고 보기에는 2001년도에 들어와서 2025년까지 사는 25년을 사는 임차인이 있다? 거의 없다. 거의 없겠죠. 그 임대차 관계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전입이 된 것일 뿐이겠죠. 또 그걸 떠나서 여기 외환은행에서 돈 빌려줬어요. 외환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1금융권은 대출을 해줘야 안 해줘요?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전입된 자가 있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대출해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선순위 전입자 있구만. 안 되겠다. 우리가 후순위가 되니까 방 빼라. 전출해라. 그리고 우리가 근저당 설정하고 다시 들어와라.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뭐 네가 뭔데 너라 빼라 그러냐. 그래서 대신 선순위 전입자한테 뭘 받아오라고 그래요? 무상거주각서.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요 관계로 봐서 이미 이 사람은 좀 쫄리게 생겼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이런 게 좋아.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임차인이 아닐까. 특히 한 번만 나갔다 바보가 아니라 연달아 또 나갔잖아요. 네? 연달아 나갔을 때는 이거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건은 강제 경매나 아까 집행권원에 터잡아 생겨진 경매가 강제 경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경매 신청을 안 했어요. 외환은행은. 얘가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구 금액이 3,500이에요. 근데 7억 2천짜리예요. 끝까지 간다 중간에 3,500 갖고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 취하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남들은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럼 안 들어간다. 세상 일을 모르니까 들어가 본다. 들어가 봐. 그랬다가 취하가 안 되면 대박이고 취하가 되면 취하가 되면 이제 소유자가 돈 다 갚고 경매를 취하려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1등 먹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이 난 다음에는 취하를 하려면 제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동의서를 써주세요라고 해요. 우리가 빚 다 갚고 그 취하를 시킬까 합니다. 그런데 1등 먹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니 동의서를 좀 써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만약에 나 동의서 못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하가 안 되면 취소로 가야 돼요. 다시 제가 동의해주면 취하가 되는데 제가 동의를 안 해요. 싫어.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취소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철회하는 거고 취소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싫어. 그러면은 원래 이 경매가 강제 경매잖아요. 집행권원에 터잡아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집행권에 의한 청구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진행된 건데 내가 돈 다 갚았다니까? 그러니 이 집행권에 의한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첨부해서 결국은 취소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3,500을 갚고 청구 이 소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문을 첨부해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꽝 되는 거야.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를 못 해준다고 할까요? 살해받으면 동의해 줄까요? 소유자 겸 채무자도 청구 이 소제기로 가면은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요.
못해도 한 2, 300은 들어갈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차라리 제가 취하서의 동의를 해주면서 한 300 받으면 낫지 않을까요? 그건 세금도 없는데 와이프도 모르고. 네. 그래서 백값 벌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거 하러 갈 때 너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취하 안 되면 대박이고 취하서 써달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한 300주면 써줄게요. 그렇게 해서 용돈벌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경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오피스텔인데 9.8 오피스텔인데 9.83평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전철역 더블 역세권인데 4억 8,900인데 2번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층입니다. 다락이 있어서. 그리고 뭐 임차인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를 보니까 보증금 5천에 월 100만 원을 받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매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싸면 사가지고 계속 새 살기 해도 되죠. 경매 물건 아까 그 하나 찾아볼까요? 아까 보면 경기도 아까 그 양평에 있는 물건 이거구나.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임야고 295평인데 지분이에요. 그리고 평가 금액은 2천만 원인데 누가 한번 미납을 했네요. 이렇게 미납이 오면 오히려 우린 좋아요. 사람들이 잘 안 붙으니까. 근데 그 뒤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여기까지 떨어졌고 제가 283만 원 썼구나 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역시 저는 38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보면 많다니까요. 분묘가 많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하자. 그랬더니 알았어. 집은 사줄게. 그래서 그냥 빨리 처리가 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여기서 이 170, 180 이 정도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전회차를 넘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대기만 하면 그래도 한 500은 버는 거니까. 자, 다시 봅시다. 조금 더 이거 마무리해버리고 합시다. 그리고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60세 넘으면 진짜 할 거 없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아파트 경비 아니면 노가다. 노가다도요. 건설회사에서 안전사고 난다고 60세 넘으면 안 써줍니다. 근데 경매는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이 연륜과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저 노인네 또 왔네 그런데 가끔 어떤 분 중앙법원에 보시면 노인이 맨날 출근을 해요. 출근해.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최저가에 쓰고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법원 식당 가서 밥 먹고 퇴근하고 또 다음날 와서 최저가 한번 질러보고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퇴근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오히려 부동산 거래본 경험과 지혜가 빛날 수도 있는 게 경매 영역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소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액 물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소액은 얼마가 소액입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뭐 저마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액은 그거를 날려 먹어도 와이프한테 쫓겨나지 않을 정도, 이혼당하지 않을 정도 금액이 소액이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이다. 그 금액이.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없을까요? 있어요. 1000만 원짜리 물건도 찾아보면 공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경매만 한번 봐봅시다. 경매 중에서 종합금세 최저 매각 가격 1000만 원. 1998건이 있어요. 요렇게 내려간 거는 전부 다 뭘까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경우겠죠. 이거 금액을 조금 높여서 나는 3천만 원까지는 비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 (4,493건입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찾아보면 물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큰돈 투자해서 망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소액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대출 활용하면 보통 3배에서 4배 물건까지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면 7억 물건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얼마에 낙찰받았다고 해볼까요? 한 6억, 한 4천에 낙찰받았다고 해볼게요. 내 돈이 2천만 원 있어요. 2억 있어, 2억. 2억 있으면 7억대 물건까지는 우리가 한번 검색이 가능해요. 자, 일단 대출을 발생시킬 갑니다. 보통은 감정가 기준 70%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감7. KB 시세 기준 그럼 77, 4억 9천까지는 대출이 나오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억에다가 6억 9천이면 이거 다 납부하고도 취득세 내고도 돈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이거 기준으로는 낙찰가 기준으로는 80%까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물론 1주택이냐 2주택이냐 무주택이냐 뭐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러면 80% 대출을 받으면 48, 32, 68, 48, 49, 50, 50, 5억 1200? 그러면 대충 둘 중에 적은 것 기준이니까 한 5억 정도는 대출 나온다면 2억을 가지고 있어도 7억 정도 물건까지는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억 물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발생시키면 좀 더 큰 물건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매매로도 갭 투자합니다만 경매로도 갭 투자할 수 있어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안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뭐 이건 토지거래 허가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물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남 쪽에서는요 꽤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강남의 땅값이 집값이 좀 들썩들썩하죠. 네? 그 말이 나와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상업적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파트는 하늘에 떠 있다, 땅에 붙어 있다.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 토지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사고 팔 때도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투기적 거래를 막으려고
원래는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허가구역 지정할 때 강화 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6제곱미터만 초과해도 허가를 받도록 한 거야. 그러면 6제곱미터 안 넘는 다세대 빌라 아파트는 없어요. 결국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 거래할 때. 그런데 허가를 해줄까 말까 판단 기준은 뭐죠?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쓰겠다. 그러면 실효성 있다고 보고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A씨가 B씨한테 팔려고 합니다. A씨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럼 허가가 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A씨가 임차인이에요. 소유자는 K 따로 있어요. 그러면 B가 사가지고 들어가 살 수 있나요? 없죠. 임차인이 이미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납니다. 그 말은 임차인이 있는 허가구역 내 물건은 산다 못 산다? 못 사요. 근데 경매로 나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 규제지역 안에 있으면 뭐죠?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도 6억 이상 주택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근데 경매로 낙찰받으면 이거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내려고 경매 낙찰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어떤 기능을 하죠? 어떤 사람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나이는 25이고 연봉은 4천만 원이에요. 연봉 4천만 원짜리가 30억 아파트를 살 수가 있나요? 자금 조달 계획서 해야 된다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뭐라고 쓸까요? 4천만 원짜리 연봉이 30억을 어떻게 조달해? 1번 길가에서 주웠다. 로또 당첨됐다. 핑계거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증여받은 거겠죠. 그걸 증여세 내야 돼요. 이런 부담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싫어해요. 그럼 결국 주택거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부자긴 해요. 근데 치과의사인데 1년 연봉이 1억이야. 근데 30억짜리를 산다고? 그럼 세무당국에서는 조금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연봉 1억이 언제 돈 모아서 30억을 사느냐. 네 세무신고는 1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탈레한 게 엄청나구나. 그래서 세무조사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는 그런 주택거래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으면 이런 거 없어야 된다. 또는 특히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만 낸다. 증명서류도 내야 된다. 은행에서 얼마 찾았다. 주식 얼마 팔았다. 코인 얼마 팔았다. 이거 다 증명서류까지 첨부해야 되니까 거래가 두려워요. 근데 경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건 그냥 원래는 강남 상구 용산구 안에 있는 재개발 물건입니다. 재건축 물건입니다. 지위이전이 금지돼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난 다음서부터는 거래를 못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비 인가 난 다음서부터는 지위전이 안 돼요. 그러나 경매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금융기관에 의한 임의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는요. 낙찰받으면 그 사람이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지역 안에서는 경매나 공매로 나오면 압류재산 공매로 나오면 임의경매, 압류재산 공매는 가능해요. 그러나 강제경매는 지위전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 밖에 이제 경매 장점 요거까지만 해봅시다. 경매 장점인데 뭐야? 그렇다고 치고
공매를 배우면 경매 공부를 해놓으면 공매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공매한데 사실 공매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매가 캠코에서 하는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세무서나 세무과가 체납자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매각된 대금부터 세금 받아가요. 근데 세무서 잘 몰라. 세무과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한테 의뢰하는 거야. 캠코가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체납자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요. 근데 얘네들이 참 잘한 게 뭐냐? 압류재산 공매를 전자입찰로 한 거예요. 전자입찰로. 처음에는 압류재산 공매를 전자입찰로 하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예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온비드가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사이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돈 내고 온비드를 이용해요. 그래서 수탁재산 공매는 별로 없으니까 국유재산 공매도 온비드로 합니다. 캠코가 국유재산을 강제 매각을 대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국가기관이 독립기념관이 검찰청이 자기 재산을 처분할 때 캠코한테 위임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한 데 대한 이용료만 주면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캠코 네가 좀 해줘 그랬는데 지금은 이용료 얼마만 주면 직접 해요. 지금 국유재산 매각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뭐죠? 학교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폐교들 공매로 처분합니다. 또 매각 말고 임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게 뭐죠? 가장 우리 눈에 잘 띄는 게 주차장들. 노상 주차장들 이거 운영권 전부 다 공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료원의 주차장이 공매로 나오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주차장이 공매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가서 이게 주차 면수가 몇 면이고 하루에 몇 대나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마나 들고 이런 거 따져가지고 돈이 되면 들어가요. 또 지하철의 물품 보관함, 자판기, 뭐 또 지하철 매점 이런 것들 전부 다 임대 공매입니다.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기울이는 분도 있고요. 그 밖에 요즘에 많은 게 이용기관 공매입니다. KT 엄청난 그 사옥 지점 지사들 한전 다 막 팝니다. 근데 근처 부동산에 맡겨서 판다. 온비드를 이용해서 판다. 그러면 아무래도 말이 안 나오겠죠. 네. 공사 공단 물건들 그리고 LH 물건, SH 물건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구리 도시개발공사, 하남 도시개발 각 지자체마다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가 안 팔리는 물건들 있죠. 다 여기서 팔아요. 온비드를 이용해서. 또 제일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얘네들도 옛날에 지점 점포로 쓰던 거 그 인근 부동산에 안 맡긴다니까요. 온비드를 통해서 처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밖에 신탁재산 공매라고 해서 신탁회사에 처분이 의뢰된 또는 토지신탁, 개발신탁, 담보신탁 물건들 그리고 파산재단 공매라고 해서 제가 파산자가 됐어요. 재수 없이 망했어요. 그러면 제 모든 재산을 파산관제인이 처분합니다. 그런 공매도 있어요. 거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한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예금보험공사 공매 이건 조금 종류가 다른데 세관공매라고 해서 해외여행 갔다가 올 때 양주를 몇 병까지 가져와요. 한 병. 근데 3병 가지고 다 걸렸어. 그러면 세금 내고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가는 물건들 그런 물건 다 공매합니다.
고급 백 이런 것들 공매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해놓으면 경매를 그래도 해놓으면 부실채권 NPL 논 퍼포먼 론이라고 해서 부실채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강남에 맨날 보면 부실채권 설명해야 한다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발 가지 마세요. 열의 9은 사기꾼들이. 제대로 된 부실채권 거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위험성과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눠진 자료 자료 중에 경매 장점밖에 못했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부담 없이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경매할 때요, 매매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세 내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매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매매사업자 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고요. 집에서 홈택스로 매매사업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해서 매매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나는 남의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어. 그럼 그 임차해서 살고 있는 그 주택을 사업장으로 해서 매매사업자를 낼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매매사업자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면 좋은 장점은 뭐냐면 세금을 77%나 66%로 안 맞고 사업소득세로 맞는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필요 비용을 많이 뜰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뭐 중간에 중도상환 수수료, 이자,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거 다 못 떨어요. 필요경비를 못 떨면 매매사업자는 다 필요경비로 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신 이제 단점도 있죠. 85제곱미터 넘어가는 주택이나 일반 건물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원래 소득이 전혀 없어. 나는 건강보험료가 남편 앞으로 올라가 있어. 내가 사업자를 처음으로 내고 사업을 해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이때는 부양자가 안 되고 따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 질문 아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강의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저는 매번 듣는데도요. 좀 어려운 용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처음 들으셔서 아마 그런 용어들도 좀 있으실 거고 아마 좀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네. 대출 시작. 그 돈을 아까 못 내는 이유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시세 파악을 잘못했을 때고요. 두 번째가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대출을 반드시 미리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짚고 들어가도 정책이 바뀌었다, 돈이 떨어졌다, 뭐 지점장 결제가 났다, 뭐 등등의 이유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그 대출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미리 짚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대출 상담사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몇 번 사건 입찰할 건데 대출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다. 그냥 문자 하나만 보내주고 만다. 문자 하나만 보내주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데 상담을 하거나 또는 옥션원 같은 데는 파이퍼라고 그러는데 PIPER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내가 몇 번 사건을 낙찰받았습니다. 라고 낙찰받은 사건 정보하고 내용을 입력을 하면 그게 모든 대출 기관으로 오픈이 되고 대출해주고 싶은 금융기관들이 저한테 오퍼를 줘요. 그중에 제일 조건 괜찮은 거를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입찰하기 전에는 관심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가짜로 내가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다산 신도시 물건을 입찰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 말고 그 전주에 누가 딴 사람이 낙찰받은 거 있겠죠. 그 사건 번호를 집어넣고서 상담을 하시면 돼요. 또 그 사건 번호를 집어넣고 파이프 대출에다가 요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미리 짚으셔야 돼요. 입찰하기 전에는 안 놀아주니까 마치 낙찰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돼요.